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깜깜이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뭐가 깜깜이냐고요? 여론조사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흘 동안은 여러분 새롭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모르는 상태에서 총선 4월 10일 수요일까지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서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전투표에 정말로 많은 지지층이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사전투표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재외국민투표율에서 그런 조짐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바로 사전투표 시작하십니까? 저는 내일 사전투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에 출연하신 분들께도 이 질문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노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에 출연하고 있는 소나무당의 비례 1번 후보 노영입니다. 29번 소나무당 위풍당당 이구동성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사전투표 하시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목소리가 달라졌어.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평소에 방송을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은 방송이 됐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정치가 사람을 저렇게 좋게 바꾸고 있습니다. 자,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출마 안 하니까 뭐 남의 돈 떼먹었나 내가 뭐 비리가 있어서 출마 안 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년에 보궐선거 어디 나오는 데 있으면 내가 하나 이게 맥이 쪄져서 난 저렇게 목소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내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저 생각 중이에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고 듣기로는 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면 예. 김종대 의원이 국회로 갈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전망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는 녹색 정의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음 보궐선거 기회에 김종대 의원 같은 분이 국방 외교 전문가로서 국회에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근데 어느 당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공천을 못하는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요? 아니, 민당으로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에 문제가 들어가면 안 생기더라고? 되지. 원래 공천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은 그 당에 공천을 보궐선거에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후보가? 아니 어떤 당이든 보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알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기 사뿐 걸어 들어가지 뭐하러 지금 나가서 민주당하고 경쟁하고 표 깎아먹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김종대 형님이 국회에 진출한다는 이 소식만큼 기쁘고 좋았던 건 없습니다. 정말로 정치평론계보다는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집어 주시길 바라면서 내년 보궐선거 기대하겠습니다. 네. 느낌은 조금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아웃되면 그 자리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내 눈에 선이 보여.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처음부터 소를 치십니다. 아이 뭐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다고. 야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될 분 조심하십시오. 김종대 의원이 뒤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깜깜이 선거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판세 전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국힘을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구 선거 웬만한 데 다 끝났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접전 지역 몇 군데만 가지고 이곳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은 기사회생한다. 이곳만 이기면 민주당은 그냥 범야권 200석 자동 돌파다. 이 지역구 하나씩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제일 핫하게 봐야 될 지역 어디입니까? 물론 저 거의 뭐 20% 가까이 민주당이 따라잡은 아주 뭐 믿어지지 않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 나와가지고 예.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서울의 수도권이나 경합 지역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랬거든 분위기가. 근데 그런 현상이 경남, 부산, 충청, 그다음에 저기 경기, 서울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호남과 강원도 정도 빼고 TK 정도 빼고는 전부 다 격전지로 쫙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한강벨트 지역이 제일 관심이 갑니다. 네. 용산, 동작을 여기가 아무래도 저기 주변에 치는 파급 효과나 확장성이 큰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조금 뭐 뒤집힌 적이 없는 지역은 빅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너무 관심 안 두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예컨대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격전지고 연일 언론이 그 지역구 다 쫓아가지만 그러나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차돌박이 선거요. 차돌박이는 바로 익으니까 뒤집을 틈이 없이 바로 그냥 먹어야 돼요. 네, 네. 삼겹살은 두세 번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불판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뒤집히지 않는 거는 차돌박이는 뒤집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된다. 뭐가 맨날 뒤집히는데 이런데 거의 따라 잡은데 이런 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지역구를 찍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군데는 찍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용산 누가 이깁니까? 용산.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용산 누가 이깁니까? 강태웅 후보하고 예. 권영세 권영세. 장관. 예, 그런데 기세로 보면은 저기 강태웅 후보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원래는 권영세 후보가 줄곧 앞서갔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저기 위에는 안 익었는데 밑에는 시커멓게 타가지고 뒤집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좀 보면은 이런 기세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강태웅 후보 쪽에 승리의 여신이 손길을 내밀고 있다. 자, 그렇게 일단 가고 있다. 예. 자, 동작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인연이 있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가 보시기에 동작을 유삼영 그리고 나경원 후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원래 민주당이 올 이긴다 그 세 군데 경합장 얘기하셨을 예. 때 거기에 동작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류삼영 후보. 근데 막판에 지금 나경원 후보가 보수 결집이 되면서 예. 나경원 살려야 된다 이 분위기를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여성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실은 찬밥 신세였고 그 동안에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핍박당했다 이런 이미지가 이 보수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번에 그 류삼영 후보하고 이 격전을 치르면서 연약한 이미지, 피해자 이미지가 갑자기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민주당 쪽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그 나경원 후보를 인신공격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막 나와지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나경원 후보에게 가장 안 좋은 욕이 나베라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 문제. 그게 예전에 이제 나경원의 나와 2004년도에 그 일왕 아마 생일 파티인가 그때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경원의 나와 그다음에 이 그 아조 신배의 그 배를 섞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친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후보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또 사실은 일본 말로 나베가 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보기에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공식화되면서 너무 여성 후보에게 심한 거 아니냐 이 인식이 지금 확산이 되고 이거를 언론에서 막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을 꼭 살린다 이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약에 류삼영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완전히 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픽스가 불편한 이야기지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종대행님, 네. 보통 은행 가서 아파트 담보 대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개인정보 누가 알 수 있어요?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은행에서 신용과 관련돼서 정보가 이 정보는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자산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유출됐는지 지금 추론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아니 근데 금감원이 원래 거기가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새마을금고를 관장하는 곳은 행자부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근데 지금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책임지마 그러면서 지금 양문석 후보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를 거기서 아마 받아서 좀 했을 수가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문제가 개인이 있죠. 불법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당연히 찾아내서 법적 처벌을 받든 고발을 하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양문석 사건의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저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개인 대출 정보가 유출이 되었느냐?
두 번째, 감독기관이 말씀하셨듯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과 그리고 증권사 이런 데 감독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는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거를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총선 깜깜이 되는 날 오늘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개별적으로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 과정, 자, 선이냐 악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중들은, 유권자들은 경중을 가려서 보고 있는데 양문석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두 가지 어떻게 정보가 유출이 되었느냐? 두 번째, 감독기관이 아닌데 감독기관이 일사천리로 조사를 해서 불법이다,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간 것은 종 대행님, 자, 선거 개입 아닙니까?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서류가 딸이 대출받을 때 허위냐 아니냐, 요 사업의 11개 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네.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금융 이력이 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저기 부실 대출 또는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하고서 대출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기 뭐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해서 발표할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 금감원이 뛰어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의 정상적인 처리라고 한다면, 의혹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새마을금고 자체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금감원의 압력에 밀려서 허위 서류로 불법 대출로 사실상 몰아가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단 이게 금감원이 뛰어들기 전에도 이미 이거는 뭐 편법 대출 내지는 뭐 심하게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서 어떤 선거 당시에 지역구민이 판단해 달라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인데, 지금 제3자가 뛰어든 거예요, 금감원이. 저는 새마을금고 자체 조사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조치를 한다는 건 당사자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고. 근데 금감원까지 이제 뛰어든다는 데서부터 사안이 좀 성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뛰어들 수도 있겠죠.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고 하면.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불법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경찰에 이렇게 신속하게 고발을 한다. 왜냐하면 서류를 잘못 내서 돈을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금 회수하는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발 조치를 해버립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당사자와 또 주변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처리 방식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재판이 선거 이후로,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재판 결과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그 공권력이나 또는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도 있습니다만, 여기 개입하게 되면 어떤 뜻이 유권자들의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양문석 후보는 그 당시 일단 대출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 일종의 편법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측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게 명백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데, 갑자기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매우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양문석 후보는 완전 불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무죄 관련해서 최종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죄가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융감독원장이 아니 4월 10일 이후에 이걸 수사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불법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떤 뜻인지 이걸 알매도 개입했다면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이전에 보면 대통령이 3개월 동안 23회나 가서 선조 뿌리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발표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선거에는 관건이 개입하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의사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이참에 막판에 양문석 후보 이건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게 뭐 이복현 원장 스스로의 충성심인지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이거죠. 뭐 양문석 후보가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서 불법이 된다고 얘기하면 양문석 후보에게 그것을 물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가지잖아요.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랑 유권자 판단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10일 이전에 이렇게 한 행위들은 매우 제가 볼 때 관건 선거와 같은 경향성이 있고 이런 사례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민심의 흐름이 자 약간 편법 대출이 있었다, 부적합하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데 그런 집을 그 정도 돈을 빌려서 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이야기 해서 민심의 흐름이 점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나서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스스로 오히려 관건선거 선거 개입에 대한 것들을 자초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그 대출 자체에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라 자 누가 유출을 했으며 왜 감독원은 감독기관이 아닌데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속도전 하듯이 경찰 고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의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계의 수장, 금융감독원장이 일반적으로 시중은행 출신이나 금융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맡았을 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출을 했던 당사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그 대출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없습니까? 그래서 그 이면을 살펴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독 대한민국에서 대출했던 사람 중에서 양문석 것만 이렇느냐? 사업자 대출의 방식으로 아파트나 살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경중을 따져서 비판할 거 비판하되 불법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거 국면에서 국가기관이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개입해서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 결국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영 변호사 제 말이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잘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게 양문석 후보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절차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제 지금 당장 양문석 후보를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뭐 개인정보 유출이니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이렇게까지 지금 총선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뭔가 지금 과도하게 개입하는 모습들 보이는 거,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한 걸 하고 실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는 좀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금감원이 뛰어들면서 문제의 성격을 관건 성격으로 바꾼 완전 거는 이상하게 국민의힘에 굉장한 저는 데미지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이런 부분이 선거에 미치려면 도덕 논쟁으로 끌고 가야 훨씬 더 그 국민의힘한테는 선거 전략으로 좋고 선거 마지막 날까지 우려먹기 좋은데, 사법기관이 감독기관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오히려 보면 국민의힘이 뭔가 자기 판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국민의힘한테 유리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토지공 개념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에 관해 가지고 저 방송에 토론에서 발언한 적도 많고, 또 그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공 개념, 그래서 민주당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수립에도 관여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 본인이 말한 거에 대해서 떳떳한가, 당당한가, 이런 부분들은 원래 후보자들끼리 따지고 유권자는 그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사법기관이 돼가지고 이게 졸지에 탄압이 돼버리면은, 아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선거에서 밀리는 여당이 급하긴 급했구나. 또 이제 검찰 법기술자 그 기술로 이제 선거를 이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 이런 속셈만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들여다봐도 될 걸 가져가 저렇게 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오히려 지금은 우리 조국 뭐 혁신당 대표도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사법 리스크가 선거에서 말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네. 그 도덕성과 태도, 어떤 일관성을 보는 거지 사법적인 영역은 정치 영역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뭐 금융사법당국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판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거 자기들 명재촉하는 거지, 그래. 그런 거 국민들이 곱게 보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비판할 거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왜 국가기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본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하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책을 내놓고 선거판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는 총선 나흘 앞두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시비 거는 사람이 경쟁자들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잘했다 잘못했다 윤석열 뭐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사실상 총선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일 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러느냐. 김종 박사님, 이렇게 까면 총선에 보수가 결집을 좀 하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제가 볼 때 선거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라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 선거 이후에 벌어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지만 자기의 정치적 이득에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타산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그 국민의힘 주변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야 이게 내 잘못이냐? 현 정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아니요, 제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자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본인 생각했었던 건데 야 이렇게 하면 선거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말을 바꿨죠. 인요한 그쪽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이 입장을 정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지면 대통령 하야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보수가 이 선거 과정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수 결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형태든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쪽으로 몰아서 자기 보수 진영에서 자기의 위치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후에 보수 진영 전체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총선 이후의 싸움들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총선 이전이라면 저 같은 경우 고개 납작 숙이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하고 이랬을 때 선거했을 때, 선거했을 때 고개 바쭉 숙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이 태도가 좀 변했구나. 한 번 더 좀 기회를 줘볼까? 라고 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계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는 절대 고개 못 숙입니다. 서서 맞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고개 숙이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예를 들면 예의와 태도인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총선에서 이길 생각보다는 총선 이후에 위치 잡기 싸움을 좀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이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총선이 사실상 끝이 났다. 아니죠. 자, 그래서 구분하면 지역구 선거는 끝이 났고 비례대표 선거만 남아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나올 동안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와서 이건 아니야, 뒤집어지겠다, 이렇게 상황을 또 예측해도 되는 건지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된 곳이 있고, 네. 좀 매우 지금 위험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고, 사실 그렇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예컨대 종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곽상원 민주당 후보하고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하고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오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이미 지역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경원 후보하고 류삼영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뭐 동작을이라던가 아니면 뭐 권영세 후보 뛰고 있는 뭐 용산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는 지금 매우 치열하게 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네. 고민정 후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만만하게 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정현 후보가 뛰고 있는 그 김병민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하고 광진요. 네. 광진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30곳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느냐는 사실 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조금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좀 캐치를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권 심판론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으로 물들 것처럼 보였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후보들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거를 그냥 어쩌라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는 그 김종민 후보가 나왔던 세종에서 이영선 씨인가요? 네. 그 사람 한 명 그냥 치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못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또 후보들을 치고 나면은 상대방이 그냥 어부지리로 당선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이런 태도를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도덕성이나 뭐 후보들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손을 안 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도층에서.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거는 중도층을 조금 흡수하는 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그거보다도 개인적으로 좀 편법을 써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대통령이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태도 같은 걸 보았을 때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여기를 조금 뭔가 우리가 좀 세게 좀 압박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좀 밀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누가 더 이기느냐,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더 맞는 사람들로부터 이걸 받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김종대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실제 미세한 지역의 좀 초접전 지역에선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네, 있어요. 그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일 남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선거가 이번에 의제 민감성이 유달리 강한 선거입니다. 과거에는 웬만큼 한번 굳어진 여론은 요지부동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선거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을 오히려 구하는 게 사전투표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사전투표가 50%가 넘어지면 네. 이젠 더 이상 변수는 없다고 보는데 네. 그 남아있는 부동층에 다소 수도권에서 격전지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바로 지금 후보 논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민주당도 내일 모레 투표율을 보고서 또 상황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외 투표율이 65%는 초현실적 수치입니다. 네. 그게 뭐 과거에 40% 겨우 넘던 투표율이 65%를 넘었다. 이러면서 갑자기 지금 투표 열기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투표율이 50%를 넘겼을 때는 이런 후보 논란에 영향을 조금 다소 안심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몇 군데 수도권을 비롯한 몇 군데서의 그 격전지에서는 이제 워낙 이 의제에 대한 성격을 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다소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말을 넘기기 전에 민주당이 그래도 어떤 태도를 지역 구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엄중히 바라보고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총선 이후에도 적절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선거가 우리 인생에서 최초로 접하는 특이한 정치 현상, 매일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가지고 계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하니까 진보 결집 현상이 생겨가지고요. 이거 큰일 나겠다. 자, 이 말은 그 이면에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조국 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유권자 스스로 하면서 이것이 정권 심판론에 묻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진보 쪽을 상당히 결집시키는 효과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 이거 민주당이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양문석,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이 악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언론의 편파보도, 금감원의 관건선거 개입,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이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을 때,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봐라, 민주당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네?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 더 나가자. 이렇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일관되게 정권 심판 선거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삶 자체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저층에 깔려 있었는데 이 저층에 깔려 있는 상황 자체가 소위 이제 선거를 앞두고 확 폭발하기 시작한 측면이 꽤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음의 변동이 소위 아까 얘기했던 양문석, 김준혁 뭐 또 이렇게 몇몇 어떤 의원들이 보여왔던 행태, 그 행태가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약간의 예를 들면 안 좋은 모습을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안 좋은 모습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누적되어 있던 분노의 문제가
뒤바뀔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소위 중도층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일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층이 이런 걸 빌미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중도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율 자체가 거의 예를 들면 60%가 정권 심판이면 20% 정도가 어떤 정권을 갖다 지지하는 이런 구도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분노 응징 투표를 하러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좋다 나쁘다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위 4년에 밖에 오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뭐 임기 말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들의 조바심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박빙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에도 뭔가 변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민심과 여론을 신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세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의 변동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 말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재명하고 조국 대표들이 뭐 대통령도 아니고 이 정권에 무슨 책임이 있다고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옵니까? 그분들이 뭔가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그동안 계속해서 탄압받고 계속 끌려다니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게 전부 다 사실 이 정권에서 얹어놓은 그런 부채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2조 심판론을 왜 들고 나오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냥 무조건 정권 심판하니까 그에 맞대응하는 용어로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밖에 안 돼서 저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나 중도층이나 보기에 좀 이상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김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 문제가 또 좀 별개예요.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사학자로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설명하거나 사람들에게 조금 자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틀린 말을 하거나 그게 날조됐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했던 유튜브로 다 뒤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흠집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조수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강북갑이었나요? 강북을 예. 조수진 후보자가 나왔을 때 변호사가 뭐 가해자 성폭행범을 변호하면서 그 10살짜리 피해자에게 뭐 아버지가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저도 그렇게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리고 특히 조수진 변호사가 아무 말도 그 당시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변론을 했나 보다. 그러면 변호사로서 누구라도 변호할 수 있지만 그런 변론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조수진 변호사가 나왔잖아요. 내가 그 말한 거 아니었다. 그건 다른 변호사들이 이미 1심에서 했던 것이고 난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내용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고 내가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응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 이러면서 지금 되게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론하고 이쪽 정권하고가 만약에 협작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버리는 이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라든가 김준혁 후보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흠이 너무 없었나? 이제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나? 오히려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의심하게끔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그건 그거대로 나중에 또 심판을 받고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 사람들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김종대 박사 말이 딱 맞는 게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퍼센티지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면서 오히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한 가지 좀 전제는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도 김정호 박사대로 근본적 구도의 변화가 없다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말씀이 맞는 거지. 자칫해서 후보 공격하지 마라. 언론 검찰이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친다거나 아니면은 또 희생양 만들기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뭔가 심판 선거 희석하기다 이 논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확실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총선 이후에도 옛날에 보면은 21대 끝나고 출당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신고 잘못해서 출당당하고, 그렇죠. 기부금 잘못해서 출당당하고,
그래서 3년 4년 밖에 한 데서 지낸 의원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이 사건을 처리한다는 믿음을 주면서 자세를 낮출 때, 그럴 때 오히려 심판의 어떤 그 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이거는 저절로 그냥 그 뭉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최소한의 어떤 신뢰와 품격은 민주당의 몫이다. 그리고 저쪽은 탄압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기들의 급한 민낯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대처하더라도 일단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 조치라는 거는 지금은 선거 중이고 거기가 단수 그 공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뭐 장성민, 이수정 무투표 당선될 상황이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실제로. 그건 국민들도 이해를 해.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해명, 그다음에 책임지려는 자세,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도 엄중하게 우리가 바라보겠다. 이런 정도 말은 왜 못합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오히려 다른 후보한테 가는 피해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지. 지금 뭐 그 지역구만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거를 유지하고 그런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지. 그게 저절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민주당도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불법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당사자는 사과했고 불법인 줄 모르고 했다. 이제 이런 것이고 관행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관건선거로 만들어가는 듯한 움직임 이거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 건도 얘기했는데 오늘 국내 대한민국 한 언론이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는 지금 현재 본인이 가해자 아버지 편을 아버지가 가해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게 이제 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주 전으로 되돌아가 보시지요. 조수진 변호사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난도질을 했습니까? 자, 이것도 아닌 게 밝혀지고 있으니 왜 시간이 필요하냐? 양문석 이슈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언급대로 김준혁 교수와 관련해서 역사학자가 재밌게 설명하는데 야 설명을 왜 그따위로 해? 그게 총선에서 그만둬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이화여대에 나와서 오늘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한 매체를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김한란 총장이 있었을 때 어떤 행위를 했던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이화여대 명예훼손했으니까 학교에서 나서서 김준혁 교수를 고발한다, 고소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정말 우리의 집단지성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저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가려서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총선 전국은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정치를 끌고 가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여러분들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김종대 그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당은 그냥 천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준혁 교수도 아까 역사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사학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선일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너무 다 뒤져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반론에 대해서 다시 논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내용이 틀렸으니까 조선일보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는 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저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공적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과학과 정치를 막 섞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여기 과학의 문제들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양문석 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편법을 알았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문제인데 밝혀지지 않은 문제를 전제로 해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유권자들 선택권을 뺏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당은 좀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죠. 사실관계가 확인돼서 불법이 확인된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명확히 처리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 정도만 한다면 저는 그것에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을 좀 있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양문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를 종횡무진하고 있을 때 김준혁 교수가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서 발칵발칵 뒤집어지는 일을 만들었을 때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냐. 이런 액티비스트 행동주의자들
그리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으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거 두려워해서 아예 싹둑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그 정보를 정말 취재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건네준 정보를 마치 내가 취득한 정보처럼 만들어서 한 건 아닌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가 오늘 조수진 변호사하고 통화도 좀 해봤습니다. 본인이 아무데도 얘기를 못하고 정말 잠을 며칠 동안 못 자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 하면 대체로 언론사하고 관련됐던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 듣고는 아이고, 정치판이 정말 이런데 그냥 뛰어들지 말지 왜 뛰어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가려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또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아예 낙마했던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지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전면에 뛰어서 이 당을 살려보겠다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왔는데 책임은 자신한테 다 물리고, 그리고 민심은 따라오지 않고, 이런 상황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패착, 김종 박사님, 뭡니까? 나오지 말았어야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법무부 장관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좀 나가라고 임명권자가 그러는데 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임명권자가 나오라고 했으면 말을 잘 듣든지요. 말을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정치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위 한 당의, 그것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책임질 것인가, 민심과 여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인가, 민심과 여론이 자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국민을 안 따라갔을 때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충원을 통해서, 간언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니, 아까 계속 국민들의 60%가 부정적 평가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반정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반정치적인 방식을 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이길 수 없는 선거를 본인은 들고 나와서 선거운동을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주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표를 달라?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럼 정신분열적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제가 정신분열 처방을 내린 건데, 예. 이거를 정신분석하기 위해서는 컴플렉스라 그러는 건데, 뭐냐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웨디푸스 컴플렉스죠. 그래서 뭐 내가 굳이 그 명칭은 안 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의학적으로 발전시킨 의사들의 처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아버지하고 관계를 단절해라. 그러니까 가출하고 부자의 연을 끊어라. 이거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시되라. 아예 바짝 엎드려라. 그런데 대부분 그걸로 컴플렉스를 해소한다고 보는 거거든, 이제 이 병리학자들이 보는 거는. 근데 이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병은 깊어지는 건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컴플렉스에 지금 처한 어려운 처지라는 거를, 그것도 숨겨야 되는데 드러내버리고 말았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어떤 하나의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기 위상에 끊임없이 위기에 처하고 도전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전략의 중심을 이제는 세우지 못하는 단계로 비화가 되는, 이건 정치적인 병리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예전부터 저도 뭐 다른 방송 나가면은 처방을 내리라고 해서 가출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출하라. 부자의 연을 끊어라. 예. 그 길밖에 없다. 근데 뭐 영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럼 완전히 아바타가 되든가. 그런데 또 지지율이 워낙 참혹하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잘못 설정된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게. 네. 예. 그 포지셔닝 자체가 컴플렉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자리에다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뒤에서 영조 임금이 좀 뭐 좀 해보려 그러면 그냥 호통을 치면서 그거밖에 못하냐고 똑바로 하냐. 그러면 지가 하든가. 그래갖고 또 아들 시키면 또 똑바로 못한다. 시킬 건 다 시켜놓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폭발해가지고 결국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지가 하든가 이 말 있잖아요. 네. 출마하시면 그거 고발당해요. 그래요? 영조 대왕에 대해서 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요즘 말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농담 아닌 진담처럼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처럼 인연을 끊어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번 총선 끝나지 않습니까? 4월 10일 수요일이고 11일 되면 첫 번째 책임론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바로 그 전쟁이 벌어질 예. 것이다. 예. 이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예. 당연히 관점이 다르죠. 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이종섭 대사를 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실 생각은 뭐냐면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런 핵심 피의자가 불안한 피의자가 있고 공수처나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그때 증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놔도 내가 치워줄 테니까 그래서 편하게 선거 치르라고 내보낸 거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내보낸 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은 둘 다 목적은 같아. 그런데 정반대 처방이 나온 게 어그러지면서 국민의힘의 대재앙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책임이란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것도 아무리 목표가 같더라도 그럼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어떤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공동의 어떤 집권 세력의 토탈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런 판은 전략이 흐트러. 내가 이걸 워터루 전투라 그런다고. 워터루의 나폴레옹이 전략을 둘로 짜겠다가 진 거거든. 웰링턴 백작한테. 그렇게 졌으면은 여기도 짜게 진 전략도 잘못된 거고 반대편으로 간 전략도 잘못된 거지.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한쪽의 책임을 이 상대적인 문제를 절대적으로 논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소모적 공방으로 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TK당하고 서울당하고 이게 두 개의 당으로 사실상 기능하는 일종의 어떤 핵분열 상황으로 갈 거다. 그런 상황이 제가 이제 책임 공방의 본질이라고 보고 아마도 파국까지 갈 정도의 공방은 아니겠지만 꽤 한동안은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TK당과 서울당이라고 했는데 서울에는 당원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당선자가 이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TK 정당,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7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혹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광주 KBS에서 지금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수의를 입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화면을 보지 못하고 저희들 직접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소식 들었을 겁니다.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법무부로부터 옥중 연설은 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받고 옥중 연설을 하고 오늘 KBS에서 이제 선거 홍보 방송 뭐라 그럽니까? 이제 선거 후보자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 사실 아시면서 송영길 대표가 열심히 지역구에서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긴급하게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신 소감 있으면 저희들 댓글로 올려주시면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책임론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책임론이 가장 크게 거론이 될 거고 또 우려하는 것 또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설사 총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 당만 혼란이고 용산은 절대 불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김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 입을 못 덮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 저는 이번 선거는 뭐든지 따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끝난 선거였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만 의대 정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본인이 한 행태들 그다음에 뭐 875원 뭐 합리적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야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하겠구나.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거라고 봐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통령 총선에서 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내려와라라고 얘기를 한 건 보수 언론이 너 총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태도 변화 안 하게 되면 난 당신하고 같이 못 가라고 버리겠다? 얘기했거든요. 못 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보수는 다 버려왔어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버렸잖아요.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립해서 그 아래서 권력을 나눠 먹다가 그냥 일순간에 국민 민심이 확 바뀌니까 탈당해가지고 별도로 분당해서 당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건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수는 아마 카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야로 압박하는 카드도 있을 것이고 탄핵을 하기 위해서 당을 결단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런 방식의 흐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선거를 패배한다면 본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저의 불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선거 과정처럼 제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순간 미래가 없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란 두 사람은 총선 패배로 인해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은 다 빠진 거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 내부에서. 그랬을 때 이 내부에서 출당을 통해서 대통령을 내보내고 내부 세력을 개편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갈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출구가 없어 보여요. 이 아니 세력 아니야. 그래서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버려야 될 시점과 버려야 될 그 어젠다를 모으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용산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쨌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는 항상 대통령을 버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임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씨가 문제가 됐었을 때는 정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을 때예요. 그리고 박근혜는 워낙 그 당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은 데리고 들어온 꺼가지고 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너무 개판을 쳐놓은 데다가 아직 2년도 안 됐습니다만 2년 동안 개판을 너무 쳐놓은 데다가 지금 그 친인척 비리가 너무 문제가 커져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 오늘 남양주 인근의 그 땅에 그린벨트 해제된 적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보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게 총선 국면이니까 크게 안 나올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엔 총선 끝나고 나면 이거 정말 다 뒤집어 엎을 겁니다. 게다가 최수근 상병 문제 지금 관련해가지고 임종득 씨가 지금 공천해가지고 지방에서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토론할 때 최수근 상병님께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선관위 토론할 때 그냥 딴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윤석열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윤석열을 누가 지키려고 생각하겠어요?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보수는 얄짤없이 그 사람을 잘라낼 것이고, 잘라내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고, 3년 동안 남아있고,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정리해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또 흐지부지 되고 정말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체가 이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또 기회주의적으로 선거할 때는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딱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을 되고 난다면은 또 모르는 척하고 타협이 또 들어오거든요. 야, 캐비넷에 네 거 있는데 이거 내가 그동안 안 깠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좀 태도 조심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검찰권이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러면 선거할 때는 표 받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그 당시 상황이 되게 되면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로 이상한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힘을 주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국김이 사실상 자중질환 아니고 총선 포기 상황까지 왔다고 했을 때 이제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서 어떤 정당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냐, 그렇죠. 민주당이 볼 것이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이 볼 것이냐, 소나무당이 볼 것이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하고요. 그럼 여기에는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야, 이러고 보니까 범야권 이길 것 같은데 나 투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보수는 적극적으로 결집해서 야, 보수 백성 무너지는 거 막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진보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도무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세 분 패널의 촉 그리고 감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종대 형님, 이럴 때는 형님, 점을 볼 때는 형님입니다. 자, 지금 이런 국힘의 자중질환이나 사실상 총선을 포기한 듯한 모습,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100석 못 지키면 탄핵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총선은 100석밖에 원래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130석, 100신석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까지 하는 걸로 보면 자, 이런 사실상 총선 포기 상황이 반사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전망해 주시죠. 반사 이익이라고 예, 예. 하셨습니까? 범야권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가면 그 민주당이 다 가져갑니까? 조국혁신당이 가져갑니까? 녹색정의당이 가져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단은 민주당이 가장 큰 수혜자인 거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TK와 뭐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경합 지역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밀리는 데서도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역전했거나 초박빙으로 가는 지역이 지금 물경 30군데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변화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에게 어떤 다시 기회의 창문이 열리는 부분은 뭐 이건 너무 분명해서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부수적인 효과를 좀 봐야겠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어떤 이제는 제2야권과 합쳐가지고 원내교섭 단체를 꿈꿀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게 되는 데서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 의석 확보 못지않게 범야권의 토탈 파워를 만드는 매우 중대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익은 바로 이런 건데 저는 이걸 사면 윤가라 그러거든요. 사면 초가가 아니라. 네. 뭐냐면 국민의힘이 포위돼 버린 거예요. 네. 2030을 먹으려고 달려들라 그러니까 이미 개혁신당하고 소나무당이 지키고 있고 네. 여성 노동표를 먹으려고 보니까 녹색정의당이 버티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새로 공략한 남아있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계층 부문 이런 게 없고 이상하게 생기는 야당마다 깃발을 하나씩 딱딱 꽂아놔가지고 보니까 옛날에 항우가 이제 마지막에 몰락할 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면서 고향 노래 들으니까 병사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유방한테 져가지고 한나라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초안지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항우같이 이상하게 눈을 돌리면은 마크맨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이 구도에서 야권의 연합정치 시대를 열리게 만든 네. 그래서 제가 뭐 특검연대라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최상병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22대 개원 즉시 특검연대로 이어질 전망인데 이 자체가 이익이 되고 야권의 이제 연합과 연정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는 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동형 하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두들겨 팼어요. 그거 무서워 실효성도 없는 제도 왜 하냐. 이제 그 말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전부 다 이제는 이 제도가 좋다는 걸 알게 돼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정치개혁의 문이 열려서 이러는 어떤 자금 영웅들의 연합 체제.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교도보가 마련된 이제 한국의 바야흐로 다시 다수파 정치가 복원됐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 가장 크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도 혼자 독주는 못한다. 네. 다수의 가장 큰 이익을 봤다 할지라도 범야권과 이것을 공조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정치가 돼버렸다. 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이거 한국 정치의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결국 한국 정치의 판을 매우 키워놓고 총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아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 연설을 했는데 저희들 볼 수는 없지만 광주 KBS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올려놓을 생각인데요. 그런데 노희 변호사 비례대표 1변 소나무당 후보라고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하나로는 약하잖아요. 소나무당도 일당백의 정신으로 싸울 텐데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 의원 5명보다 소나무당 국회의원 1명이 더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똑같은 관성으로 180석을 얻었는데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대로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총선 이후에 대혼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누가 몸을 던져서 싸울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민주당 100% 확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안정적으로 의석을 얻는다면
비례대표에 투표할 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을 조국혁신당과 소나무당과 녹색정의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호소가 아직까지 민심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론하고 이 여러 계산,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에 대한 노출을 안 해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또 공당으로서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운신의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전투에서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사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군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는 소나무당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지금 이미 비례에 관련해가지고 퍼센테이지 엄청나게 많이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사람들의 16번째 이 사람을 당선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나무당이 1, 2, 3번을 당선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은지 한번 계산을 단순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15번, 16번, 17번 조국혁신당이 누군지 아셔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대처하고 싸워왔는지 아셔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 표를 줄 것을 차라리 소나무당에 조금만 떼어주시면 오히려 우리들이 나가가지고 효능감 있게 정말 잘 싸울 수가 있거든요.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와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동과 소나무당에 있는 이 1, 2, 3번의 이 처절한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누구에게 내 표 하나하나를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달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하고 그 당하고의 관계가 겹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표를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나눠주어야지 실질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전략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말한 대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핵을 시킬지 하야를 할지 뭔가 그동안 실책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가들이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으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렇게까지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언론에서 안 들어주고 모든 유튜버들이나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일부러 침묵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옳지 않다. 그동안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 다 총동원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번 일갈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레니님께서는 180명보다 소나무당 1명이 낫지 주셨고 파동님, 블루나인님, 식님, 제노이님, YJ님, 크루미님, 라떼사랑님, 마진용님, 콩순이님, 호야님, 이경민님 자 여러분들 좋은 걸 많이 주시는데요. 이구동성으로 소나무당이 잘 싸울 것이라는 데서는 다들 비슷한 의견 올려주고 계시고요. 졸기탱님께서는 소나무 방송 아니다. 아무도 언급 안 하려고 해서 스픽스에서 그나마 해주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정숙님은 조금 전에 아마 송영길 후보가 옥중에서 수의를 입고 그 지금 연설하는 것을 보신 모양인데 수의 안 입고 이 소나무당 옷을 입고 하셨다고 소나무당 그래요. 옷을 네. 입고 하셨는 모양인데 오정숙님께서는 너무 말라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소나무당 열석가야 확실히 끝낸다. 이런 말씀 주신 분 계시고 역지사진님, 라떼님, 허정구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2,800분이 보고 계신 것 대단하고요. 그리고 소나무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는 또 K정치연합의 이대경 또 대표도 나오셔서 이야기하고요. 각자 자기 정당 만든 분들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노영 변호사. 지금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으로 2만 명이 넘는 당원 투표로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아니고 어쨌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왜 노영희, 변희재, 정철성, 손혜원 그리고 권윤지 이런 사람들을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지상파 종편에서 노출시켜주지 않을까?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에도 당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29번이라는 비례대표 번호를 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집단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 노영희 변호사가 부담스럽구나. 변희재 대표가 부담스럽구나. 손혜원 의원이 부담스럽구나. 정철성 변호사가 부담스럽구나. 권윤지 후보가 부담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나와의 이익과 크게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 사람들 그냥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 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혹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은 스픽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나무당이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변희재 대표, 비례대표 2번이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번 총선은 국민이 정치를 끌고 가는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을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보면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접근해서 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요. 다들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소나무당 저렇게 노영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자기 인생 걸고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한 군데서 대한민국 유명한 리얼자로 들어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데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생각보다 정말로 약진하고 있더라. 2% 가까운. 그래서 실제 3% 넘을 수 있겠는데 보정해보니까 3%가 또 넘더라고요. 자,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소나무당 약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온몸이 DNA가 민주당으로 똘똘 이렇게 감겨있는 김종욱 교수 소나무당의 선전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댓글에서 전 해외에서 29번 찍었습니다라는 댓글도 올라왔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가족 6표 찍었다는 얘기도 오아시스라는 분하고 이제 호연한 분이 하셨는데요. 저는 좀 전동형 선거제도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들을 가급적이면 토론이라는 공간으로 다 몰아넣는 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나무당도 그런 대열에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라는 벽은 매우 높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나무당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더 큰 목적 때문에 소나무당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서 아직 소나무당이 그런 분들의 눈에 아직까지는 좀 정확히 좀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나무당이 오늘 그 송영길 당대표가 옥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호소를 하셨으면 전 이걸 계기로 해서 소나무당이 진짜 정권 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남은 한 6일 동안 열심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뭐 제일 좋은 건 3%의 벽을 넘어서 그것이 한 분이건 세 분이건 다섯 분이건 들어가서 왜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지의 상징적인 표현 자체가 송영길 당대표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정당마다 다 하는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녹색정의당, 그다음에 소나무당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할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좀 그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좀 표를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도 이번에 이제 최소 3%는 넘어설 것이고 의원도 뭐 한 두세 석 정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다 3% 이상, 4 내지 5%까지도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게 1, 2% 심지어는 0%대까지 이제 내려앉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호소드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눈물의 입당식이 있었어요.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네. 큰 당에 가서 돌고 그러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이제 녹색정의당인데 여기가 마지막 피난처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냐? 우리는 여기가 마지막 피난처로 알고 있는데 눈물의 입당식이 됐는데 여기는 그 서민 약자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마지막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경우에는 일단은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어떤 그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이태원 참사, 세월호 다 녹색정의당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버리지 말라. 정의당은 버려도 되는데
녹색정의당은 버려도 되는데 그분들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호소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이게 다 책임 정치를 큰 당이 했더라면 우리 당에 오실 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조국혁신당이나 소나무당의 노동 후보는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네. 1000만 비정규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한때 그 바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정치를 하고 어떤 대표자를 국회 보내는가, 아무도 대표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한국 사회에 반딧불만한 희망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녹색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맥이라도 유지를 시켜달라 하는 읍소를 드리는 거예요.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큰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잘하면 현상 유지, 안 돼도 명맥이라도 유지시켜야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치적 선택의 여유가 조금 있다면 지역구 후보는 누굴 찍고 비례대표는 내가 선택지가 넓어져서 조금 더 찍어줄 만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당사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꼭 국회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자연스럽게 저는 퍼져나가고 그것이 득표율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김종대 전 의원이 하고 계신 녹색정의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여기에도 표를 좀 나눠주시면 어떻습니까? 지역구에서 굳이 녹색정의당을 찍지 않더라도 이래서 녹색정의당이 여성과 노동과 사회적 약자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당 옥중에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대표, 손혜원 의원, 정철성 변호사, 권윤지 후보 등등이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 우리가 목숨 걸고 바꿀 테니 행동주의자가 필요한 이 여의도판에 우리 기회 좀 주십시오. 이 정당도 소나무 정당에 여러분 3% 이상 지지율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그 여유조차 없이 그냥 지역구 비례대표 몰빵 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지역구 비례대표 몰빵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군데 다른 데로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표도 많이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총선을 맞아서 나흘 닷새 남아 있는 이 총선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여유가 있다면 군소정당, 작은 정당의 표를 좀 나누어서 대한민국 정치가 더욱더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당대표가 저렇게 옥중에서 연설을 했다. 이제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본인의 발언입니다. 파장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조금 너무 늦었다. 그래서 그 동교동계 원로 의원 전 의원들께서 하루라도 나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본인의 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소나무당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왜 내가 광주에서 이 서구갑에서 선택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좀 달라, 이런 성명을 사실은 냈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옥중에서 단식을 선언했고 재판을 거부했고, 재판은 15일 이후에 열리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제가 봤을 때 머리 다 하얘지고 초췌해지고,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을 제가 접견 가서 봤고요. 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루에 80통씩 쓰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사실은 편지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본인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실제 이것이 무엇을, 정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구구절절 세세하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하라고 이분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가 여러분들께 와서 닿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닿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저희 비례 후보들하고 같이 내일 가서 광주에서 이 유세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송영길 대표는 그동안에 한 번도 민주당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가지고 뭔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요.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주당에게 제일 힘이 되어주고 거리에 나가서 직접 투사처럼 싸워줄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보시면 송영길밖에 없어요. 송영길과 송영길의 이 당에 속해 있는 이 비례 후보들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송영길은 알아도 소나무당은 잘 모르고 소나무당은 알아도 소나무당은 송영길이 만들었다는 걸 몰라요. 그 두 개를 합치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이 필요하고요. 그런다면 이제부터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가 여론조사 얘기했는데요. 내일 공식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여론조사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창당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그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거 보세요. 그것도 지난번에 해놓은 걸 이번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여론조사가 제일 첫 번째 여론조사가 매우 의미가 있었고 그게 만약에 발표가 됐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 내 표가 사표가 아니구나.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도 공표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내일 그걸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여론조사 이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가 다시 여론조사를 이번 주 초에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그거는 지난번 처음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 3%는 안 돼요. 그래서 3%를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걸 그래도 경향성이나 소나무당의 돌풍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정기환 대표도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표 절대 안 되고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표 하나가 어떠한 효능감을 가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한 말을 가지고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디서 잘냈다고 나와가지고 또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혐의는 아직까지 혐의일 뿐이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고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정말로 이 탄압하고 이 무도한 이런 상황 자체를 여러분이 곰곰이 따져보신다면 다른 누구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지금 양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고 읍소드리는데 내일부터가 사전투표 날입니다. 아직까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 사람이 만든 이 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돈이 없어서 공보물을 못 만들어가지고 크기도 작게 만들고 서울, 인천, 광주, 목포 네 군데밖에 못 보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여러분들 정말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다른 당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들 수십억 재산가들이에요. 저희 당은요 최대집 후보가 마이너스 2억 얼마예요? 마이너스 2억 7천이에요. 의사가. 왜 그러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25년 동안 오선 의원하고 인천시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의당하고 사정이 재산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도 정의당은 나라에서 받잖아요. 지원금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당을 보니까 지난 선거에서 2% 이상 득표를 했던 당에 대해서는 10억인가가 보조금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의당은 의원수도 많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지금 받지만 빚이 30억이라서 10억 받아도 우리랑은 완전히 틀려요. 마이너스 20억이에요 여기. 네,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좀 울립니까? 아니면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주가 조작범님 말씀처럼 갈라치기 하지 마라 몰빵이 정답이다. 이런 분들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소수 정당이지만 잘 싸울 정당이라면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는 거 저는 권유드리고요. 오늘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총선 결과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어가면 뭔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여러분들께 호소하거나 노영희 변호사는 절절히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결국 이번 총선 결과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민심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5천만 민심 하나하나가 각기 따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로 뭉쳐졌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소나무당 국회 진출할 수 있고요. 조국혁신당 더 큰 정당 될 수 있고 민주당 압승할 수 있고 국민이면 국민님대로 선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순간 소나무당을 좀 도와줄 것이냐, 조국혁신당을 좀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몰빵할 것이냐, 아니면 녹색정의당에게 한 표 줄 것이냐. 그것은 내 고유한 권리로서 제가 주권자로서 행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어떤 선택이어도 존중하고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전용사들 함께 하면서 참 절절하게 싸우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늘 방송하는 사실 네 사람 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또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는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요.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 스픽스가 추천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상담해드리기 때문에 보험 그리고 재무 그리고 회사의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1644-1236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이 더 착한 보험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은 바르고 옳고 정의로운 청년사학과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믿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오늘 세 분 감사드립니다. 김종대 의원님 화이팅! 노영희는 더 화이팅! 김종국은 저하고 비슷하게 화이팅!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정말 뜨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해주세요. 우리 제작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